시간은 페이지 136페이지. 자, 건축 설비 총론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먼저 1번에서는 문제가 물의 표준 상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건축 설비에서는 1기압 4도씨 물을 기준으로 보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물이 가장 무겁죠. 밀도가 최대가 되니까 가장 무겁고 부피는 뭐가 된다?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물 1세제곱cm가 바로 뭐다? 1cc가 됩니다. 물 1세제곱cm가 1cc가 되고요. 그리고 뭐다? 1ml가 됩니다. 1ml고요. 그 다음에 1g 개념이죠. 그래서 물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물 1세제곱미터가 1000kg이요. 1000리터요. 물 1톤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4번 1mg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단위 설정할 때 있죠. ppm 단위죠. parts per million. 자, ppm은 무슨 율이었습니까? 100만 분율이죠. 100만 분율로서 미리그램 per 리터도 뭐다? ppm이에요. 맞죠? 1리터당 몇 미리그램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램이 되면 뭐가 됩니까? 최적이 돼야 되겠죠? 어디 되면 되죠? 이것이 100만 분율이에요. 100만 분율. 작년에 지문 살짝 언급을 했었어요. 이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0.3메가파스칼의 수압은 압력수 얼마의 압력수대에 해당되는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압과 수도의 관계를 다뤘죠. 수압 메가파스칼을 곱하기 얼마? 100을 해주면 물의 높이 수두가 나오고, 반대로 수두가 있으면 물의 높이가 있으면 곱하기 0.01을 곱하면 수압 메가파스칼 단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0.3메가파스칼의 압력이 주어졌죠. 그러면 0.3 곱하기 얼마? 100을 하면 되죠. 그럼 얼마? 30m의 수두가 된다. 그래가지고 물탱크의 높이가 얼마 정도죠? 이럴 때 구할 때 쓰는 겁니다. 30m.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열재 시공하면 에너지 절약 되겠죠. 그리고 구조체를 어떻게 기밀해야 돼요. 자, 기밀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밀성이 없으면 틈새 바람이 커지죠, 맞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옥들은 틈새 바람이 컸죠. 그래서 매우 추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온돌을 하게 된 배경도 그거죠. 온돌이 아니었으면 다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 기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에너지 효율 등급이 어떻게? 좋은 걸 써야 돼. 좋은 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효율 등급 좋은 거 쓰세요. 전자기기들. 그리고 특히 보일러 효율 좋은 거 쓰세요. 저희 집에 보일러 효율이 있죠? 나쁜 거 썼지만 에너지 소비, 가스 소비량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한기량을 늘리면 이것은 뭐다? 에너지 소비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름철은 일사차단, 겨울철은 일사치덕의 차양. 차양은 이게 차양이죠. 이렇게 튀어나온 것. 창문 앞에. 이게 튀어나온 거.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각이 있죠. 태양 고각이 여름은 높고 겨울철은 낮잖아요. 맞죠? 북이다. 그렇다 보니까 겨울은 태양이 밑에서 뜨니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창문으로. 그러면 여름의 경우는 태양 고각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춰들어도 어떻게? 차단될 수 있는 차양기를 설계해 주라 이게. 겨울에는 햇볕을 유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에 이거죠. 창호는 뭘 써주면 돼요? 이중창호나 이런 삼중창호로 시공해 줘야죠. 창호로 시공을 해주는 게 이중창호나 삼중창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겁니다. 금속창호는 사실상 저거죠. 에너지 절약상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죠? 이 금속창호는 안 좋아요. 금속창호 지양해야 되죠. 금속창호는 안 좋은 겁니다. 금속창호는 안 좋고, 그 다음에 유리는 여러분들 저걸 써주는 게 창호에서 이제 유리는 뭡니까? 복층유리나 아니면 뭐다? 로이유리죠. 로이유리 같은 걸 써줘야죠. 로이유리, 페아글라스나 이런 로이유리, 고단열 유리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것이 좋고요. 공부 에너지 절약상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개구 면적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개구가 크면 에너지는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겁니다. 이 건축물의 표면적이 넓어야 되겠어요? 최대한 적게 설계해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죠. 자, 간단히 이겁니다. 우리도 겨울에 보면 추울 때는 웅크립니까? 펼칩니까? 웅크리죠. 맞아요? 와, 막 영하 막 칼바람 오는데 영하 20도에 사람도 그냥 이렇게 벌치고 안 있습니다. 웅크립니다. 건물의 표면적 최대한 줄이는 것이 에너지 절약 설계의 기본입니다. 간단히 보죠. 그리고 이겁니다. 될 수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건물을 무슨 방향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까? 남향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겁니다. 계급물을 두되 북측에는 계급물을 두지 않거나 최소화시키는 게 좋죠. 특히 우리나라는 북서 계절풍이 많이 불다 보니까 있죠? 아닙니까? 그렇게 설계해 주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등등.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것이 이렇게 한 번씩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실제 신재생 에너지 가서도 냈잖아요. 여기 분들은 참 똑똑해. 아무 데서 가서 막 다 내.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자, 건축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실내에서 사람의 온열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요소는 온도, 습도, 풍소, 복사열 이 4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인 척도라고도 합니다. 열케적의 물리적 척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일은 실내 평균 온도, 외기 평균 온도의 차이에다 뭐다? 일수를 곱한 것이 뭐다? 도일이에요. 근데 이 도일은 무슨 도일이 있다 해서 난방도일하고 냉방도일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난방도일은 무엇을 나타낸다? 추운 정도의 지표. 이거는 난방도일 값은 추운 정도의 지표가 되고 추운 정도의 지표가 돼요. 냉방도일 값은 뭐다? 더운 정도의 지표가 됩니다.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도일 값을 비교하면 그 지방이 어느 정도 더운지 추운지를 알 수 있겠죠. 맞죠? 그 측면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난방도일은 실내 온도가 같은 외기 온도가 같은 어느 지역의 그 값이 동일하다. OX, X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일 값은 보통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난방 도일 값은 이렇게 보면 되죠. 난방 도일 값은 자
해안지방하고 내륙지방을 비교하면 해안지방하고 내륙지방을 비교하면 누가 커집니까? 내륙지방이 커져요. 해안보다. 맞죠? 내륙지방이 커져요. 그리고 서해안하고 동해안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커진다? 서해안이 커져요. 서해안이 크니 토일값은 이렇게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동해가 서로 따뜻해. 겨울에. 뭐지? 태백산맥이 바깥에. 자, 그래서 제주도는 한라산을 경계로 남쪽하고 북측이 완전 극명하게 다르죠. 맞죠? 제주도 안 가봤습니까? 완전 틀립니다, 날씨가.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3번 가지고 2번 냈던 겁니다. 그리고 마찰 손실수는 강경의 반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뭐다? 비례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찰 손실수는 계산 문제 연습해 두고요. 마찰 손실수는 자, 마찰 손실 계수 곱하기 자, 간의 길이 메다를 간의 직경으로 나누는 겁니다. 직경으로 나누고 곱하기 유속의 자성 제곱에 2배의 중력 가속도 19.6 해서 나누면 된다. 근데 간의 직경은 밀리미터를 메다로 환산해야 돼. 150mm 주었다 직경 그럼 0.15m죠. 밀리미터 메다로 환산 못하면 시설계론 계산 문제 5%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다 주어져. 이거는 안 주어져. 이거는 중력 가속도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시죠. 9.8인데 2배의 중력 가속도거든. 2배의 중력 가속도인데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층의 단열 효과는 기밀성이 좋을수록 좋아집니다. 기밀성이 좋을수록 좋아집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위가 나오죠. 자, 단위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열전도율. 자, 열전도율 있죠. 열전도율의 단위는 자, 주의하실 것입니다. 메다당 기준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면적 기준이 아닌 뭐다? 메다입니다. Watt per 메다 K. 기준 잡아두실 거는 길이 1m 1K 온도 차일 때 얼마만큼의 열량이 이동하냐 이것으로 나타냅니다. 기본 정리해 두시고 길이다. 길이 기준이다. 길이. 여기 면적이 나오면 안 돼. 여기는 면적 기준이 아니라 뭐다? 길이 메다당 기준이 된다는 점을 꼭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혹시 단위는 나올 때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자, 비열의 단위는 뭐였습니까? 비열의 단위는 자, 이거죠. 킬로줄, 열량의 단위인 킬로줄 퍼 킬로그램 K가 되죠. 어떤 물질 1kg, 1K 올린 데 필요한 열량의 단위 이렇게 가주시면 돼. 이게 비열의 단위가 됩니다. 비열의 단위. 그러면 남방 도일은 뭐다? 도시 대일이고 도일의 단위는 도시 대일. 도일의 단위는 도시대입니다. 기준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작년에
피열 개념 가지고 지문에 한번 언급이 되었었죠. 간단히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5번에 공기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건고온도와 석고온도가 동일하면 습도는 몇 퍼센트? 100%가 기준인데 100%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습도 100%가 됐을 때 건고온도하고 석고온도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건고온도하고 석고온도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100%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자, 뭐 석고온도는 이거죠. 온도의 감온부에마다 솜이나 천을 해놓고 물을 묻혀놓은 겁니다. 그러면 대기가 건조하면 석고온도는 어떻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겁니다. 석고온도는 습도하고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예요. 요 두 가지는 비례 관계의 비례 관계인데 습도가 높아지면 석고온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석고온도. 왜냐하면 습도가 높아지면 물이 증발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석고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기준 잡아두시고, 그래서 건고온도는 석고온도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그 관계가 이렇게 되죠. 건고온도하고 석고온도의 관계는 보통 건고온도가 높아요. 같을 때가 포화 상태일 때. 포화 상태일 때만 같고 건고온도가 보통 높게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번에 3번 공기를 냉각하면 절대습도는 변화가. 절대습도는 절대라는 것은 예외가 없는 게 절대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습도는 냉각하든 가열하든 절대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습도는 어떻게 변합니다? 상대습도는. 그러면 상대습도의 개념은 상대습도는 이게 상대습도죠. 자, 실제 수증기량의 비를 분자에 두고 공기온도에 포화 수증기량의 비를 나타낸 거예요. 이것이 상대습도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죠. 공기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온도일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져요. 낮은 온도는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분모가 바뀌는 거예요. 실내의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더라도 분모가 바뀌니까 습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면 공기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을 했을 뿐인데 실내가 뭐하다? 건조함을 느끼는 것이 뭐 때문이다? 이 상대 습도 때문입니다. 상대 습도. 그 측면을 기억하시고, 반대로 여러분이 이거죠. 냉각하면 그 난방을 정지해 버리면 건조함을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은 올해부터는 조금씩 시작하세요.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다시 시험이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저번까지는 너무 쉬워서 안 낸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준비합시다. 제가 19회 때까지 너무 쉬워서 안 낸다고 했는데 아마 앞으로 낼 가능성이 있다. 현열비하고 잠열비. 현열비든 잠열비든 어떤 걸 구하든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총 엔탈피, 현열하고 플러스 잠열 두 가지 합친 게 엔탈피잖아요. 여기에다가 현열 두면 현열비고 잠열 두면 뭐다? 잠열비 되는 거예요. 총 엔탈피, 현열 플러스 잠열 엔탈피를 분모에다가 두고요. 분자에다가 현열 두냐 잠열 두냐 그게 현열비, 잠열비예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수치 다 주어지겠다 계산 문제 못 풀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럼 그 잡열이 얼마? 35,000 주었죠. 35,000. 현열이 얼마? 15,000. 그러면 이때 온도는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럼 잡열비잖아요. 그럼 잡열비 분모에 35,000이고 분모는 현열 플러스 잡열 다 하면 되죠. 15,000에다 플러스 35,000이니까 5만에 대한 이거 아닙니까? 이 퍼센트니까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계산은 쉬운 거잖아. 그래서 이제 준비하셔야 돼. 자, 올해야 내년이야.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올해 시험을 조금 어려워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쩌면 보시면 돼. 그래서 현열비, 잡열비는 이제 준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7번. 실내 온도가 20도씨, 외기 온도가 5도씨일 때 콘크리트 벽체 열 관률이 0.6 와트 퍼 메다 K이다. 이 벽체의 단면적당, 단면적된 게 1제곱미터죠. 관리연 손실력으로 그냥 다 곱하면 돼. 근데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이 시간은 1시간을 기준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항상 온도 차만큼 옮겨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실내 온도가 20도씨고 외기 온도가 5도씨는 결과적으로 난방을 한다는 겁니까? 냉방을 합니까? 실내 온도가 높죠. 외기 온도가 낮으니까 난방을 하고 있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냉방부하를 구할 때하고 난방부하를 구할 때는 틀리다 했죠. 외기 온도의 개념이. 맞죠? 냉방부하를 구할 때는 상당 외기 온도를 적용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벽체가 태양열을 받아서 벽체 온도가 외부 외기 온도보다 더 높잖아요. 옥상에 여름철에 올라가면 옥상 바닥판이 굉장히 뜨겁죠. 맞죠? 그래서 그거는 그 일사에서 그 복사열을 고려해 준 것은 상당 외기 온도라 했고, 여기서는 난방이잖아요. 맞죠? 실내 온도가 높잖아. 외기 온도가 낮고, 맞죠? 자, 그러면 이 경우 그 온도 차를 다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열 관류율에다가 그건 면적 안 주어졌으니까 1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죠. 단위 면적이니까 1이고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러면 열 관류율 곱하기 온도 차에다가 면적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곱해야 되거든. 그런데 단위 면적이니까 1이잖아. 시간도 뭐다? 1시간 기준이니까 이건 곱하나만 하잖아. 이런 맞죠? 그러면 열 관류율에다 온도 차이만 곱해주면 간단한 계산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문제는. 그러면 온도 차이는 몇 도씨? 15죠. 자, 그런데 외기 온도가 영하가 됐을 땐 주의하십시오. 영하가 됐을 땐 영하 2도씨다. 영하 2도씨인데 또 20에서 마이너스 2 그대로 빼가지고 18 이러면 안 돼요. 몇 도씨입니까? 22도씨가 되는 온도 차이는. 맞죠? 온도 차이라 했잖아요. 맞아요? 온도 차이. 온도계 눈금으로 세야 돼. 그 점을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8번에, 그래서 이거는 뭐 계산하면, 이거죠. 열 관률이 얼마 주었습니까? 0.6이니까 0.6 곱하기 온도 차이 몇 도씨? 15죠. 15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얼마? 9네요. 자, 8번 열환경에 대한 안간의 쾌적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닌가. 자, 열환경에 이제 인간의 변수 요인은 사실상 이거죠. 물리적인 척도가 있고, 열환경에 물리적인 척도가 있고, 저것이죠. 개인적인, 주관적인 척도가 있죠. 주관적인 척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척도가 있죠. 그럼
그 물리적 척도는 누구나 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물리적인 척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척도는 온도, 습도, 기류, 풍속이 되겠죠. 그리고 복사열. 이 4요소가 물리적인 척도입니다. 물리적인 척도고 주관적인 것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죠. 피복 상태나 의복 상태 있죠. 사람을 피복이라고 하면 되고 의복 상태라든지 피하 지방량이라든지 있죠. 그리고 남녀 있죠. 노소에 따라 틀리죠. 맞지? 노소는 아주 성별이나 아니면 나이 이런 거 다 변수 요인입니다. 음식, 음료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히 이거예요. 자, 찬물을 드시는 분하고 따뜻한 물을 드시는 분 중에 누가 살이 많이 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더운 물 드시는 분 손 들어봐요. 살쪘어요? 나머지 찬물 드시죠? 미지근한 물 드시면 저기 약간 더운 물을 드시면 살이 잘 안 찐대요. 그래서 저 연예인 중에 노유민 씨가 더운 물을 먹고 20몇 킬로를 뺐다 하죠. 그리고 이겁니다. 열쾌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가운 물을 찬 것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더 더위를 많이 느껴요. 맞아요? 아이스크림 달고 있고 냉면 달고 있고 이런 분들 있죠. 더위에 무진장 약해요, 대부분. 그래서 난 특별한 그거 아니면 일부러 냉면을 안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철수해서 냉면 같은 건 안 먹으러 갑니다. 여름에도 뜨뜻한 거 먹고 일부러 갑니다. 더위에 강아지라고 추위 약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을 자, 주관적인 변수 요인입니다. 차기량 있죠. 의복 상태 차기량이죠. 차기량 의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 활동량 영향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틀려지는 거죠. 아닙니까? 보통 샘들이 뭡니까? 활동량이 많죠. 여러분들보다는. 맞죠? 그러면 누가 더 더워야 돼요? 우리가 더 활동이 많으니까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는 덜 더워야 되죠. 덜 춥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활동량 이런 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 벽체의 단열 정도는 관계없다. 평균 복사 온도는 복사열과 관계되어 있죠. 복사열. 평균 복사 온도는 복사열.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평균 복사 온도는 MRT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보통 이거죠. 바닥 표면의 온도하고 벽하고 천장 표면 온도가 각각 다르잖아. 그러면 각각의 온도를 내 가지고 그 면적 곱하기 온도에 내가 전체 표면적으로 나눠준 것이 평균 복사 온도거든요. MRT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래서 근데 벽체의 단열 정도는 인간의 열쾌적의 변수요인, 직접적인 변수 요인은 아니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우리가 문 안 열고 탁 닫으면 공기가 덥잖아. 맞지? 공기가 더운데 벽체에 단열재를 딱 부착하면 더웠던 게 안 더워지고 그래요. 아니죠? 이미 더운데 벽체에 단열재를 씌운다고 안 덥고 이런 건 아닙니다. 맞죠? 근데 이거는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쾌적했는데 막 저거 하락해요. 막 여기서 뭡니까? 저 에어로빅 막 뛰렇게 활동량 증가했습니다. 그럼 더워지죠? 그런 건 변수요인이 되지만, 자, 이겁니다. 쾌적하고 가만히 쾌적했는데 벽체에 단열재 붙여야 된다 더워지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벽체의 단열 정도가 인간의 열쾌적의 변수요인, 직접적인 변수요인은 아닙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유효온도 effective temperature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감각온도 또는 우리가 체감온도를 표현한 거죠, 인간의. 그럼 이거는 기온이 22도씨는 그 기온 그대로 22도씨가 오는 거예요. 습도는 몇 프로? 100%를 기준 잡았고 풍속 기류는 0m, 무풍을 기준 잡은 거야. 무풍을 기준 잡아서 나타낸 거. 그래서 이 3요소를 조합한 것이 뭐다? 유효온도 effective temperature 약자 따서 ET라고 간혹 가다 써요, 교수님. ET 하면 외계인 ET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ET는 혹시나 한번 봐두세요. 이쪽에서 이거는 아직 시험에 안 됐어요. 제 강의한 그 중에 작년에 이제 비열, 열 용량 이런 거는 시험에 언급을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효온도는 한번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10번에 건물의 열 성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외벽의 열 관류 저항이 클수록 열 성능에 뭐다? 유리하죠. 저항 값은 어떻게? 커야 돼요. 그런데 열은 어떻게? 작아야 돼요. 맞죠? 열하고 저항은 무엇이다? 반비례 관계. 저항이란 것은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작용이 뭐다? 저항이에요. 저항이 유리합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열은 적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은? 저항은 커야 돼요. 커야 됩니다. 봐도 그러면 여러분들 저항이 큰 재료를 쓰면요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 재료에서는요 결로도 안 생겨요. 결로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아파트에 어디에서 결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샤시 아닙니까? 맞죠? 유리, 샤시. 맞죠? 이런 데서 잘 생기잖아. 그러면 거기는 단열재를 못 썼죠. 와, 유리에다 단열재 묻히면 어떻게 돼? 안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데는 바로 결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맞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열 관률이 뭐다? 클수록 적어야 됩니다. 작을수록 열성이 좋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 성능에 유리하다는 것은 결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겨서 11번 문제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거. 근데 에너지에 띄면 진짜 에너지가 서네네. 포인트는 맞다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앞으로 무슨 에너지 쓴다 합니까? 네? 친환경 에너지 맞죠? 그쪽으로 많이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주택 설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여름철에는 일사 차단, 겨울에는 일사 취득 위한 차량 계획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온도 변화가 큰 지역에서는 열 용량이 적은 벽체 구조인데 열 용량이 뭐다? 큰 벽체 구조가 좋습니다. 그러면 열 용량은 뭐라 했어요? 열을 얼마나 축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뭐다? 비열이라 했잖아요. 무거울수록 열 용량은 어떻게? 커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겁니다. 쉽게 이겁니다. 벽이 두꺼운 집은 어떻게 됩니까? 벽이 굉장히 두껍게 공사했어요. 그럼 여름철은 어떻게? 시원하고 겨울철은 어떻게?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땅 밑에 톡을 파고 들어가면 밑에 겨울에는 어떻게? 따뜻해. 근데 여름에는 어떻게? 시원하죠. 동굴 들어가봐요. 맞죠? 어떤 동굴 대전 주변에는 동굴 어디 하는데 잘 없습니까? 없습니까? 서울 근방에는 인근에는 강산에 했던 데죠. 동굴을 했는데
여름에 추워. 긴 옷 입고 가야 돼요. 와, 동굴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열 용량이 뭐다? 커야 돼요. 열 용량이 큰 벽체고요. 그럼 열 용량이 크면 벽체가 어떻게? 두꺼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에이, 있잖아. 질량 곱하기 뭐다? 비열이잖아. 열 용량은. 수업 내용을 제가 수업해주면 있죠.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이해를 자꾸 해두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시험이 편합니다. 그걸 말장난을 잘 칩니다, 이분들이. 보시고, 그래서 열용이 큰 벽체 구조가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죠. 공부 양이 많이 해놓으면 시험이 어렵건 뭐다 쉽든 간에 잘 보는데, 양이 적게 해놓으면 되게 어려워지면 팍 못 봅니다. 그래서 연료량이 뭐가 됩니까? 적으면 안 돼요.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지붕 속에는 반사형 단열재가 유리합니다. 자 지붕 속에 할 때는. 그런데 실제는 공사를 잘 안 해요. 고급 건축물은 하는데, 그러면 반사형 단열재가 알루미늄 박판을 이용하는 거야. 알루미늄 박판. 박판으로 열을 반사하겠다는 거야. 열을 반사시켜서 하겠다는 거야. 알루미늄 박판 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 효율적인 설비 시스템을 적용하고 용량 산정을 해주시면 되고, 단열 시공 시 열교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게 좋은 거야. 단열재를 공사를 하되 조인트 부분 있죠. 이 공사를 잘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그 조인트 부분은 뭐 겹쳐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게, 보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이 이것이 앞전에 신재생 에너지가 법령가서 이거 낸 거야.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신에너지하고, 근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니 지문만 봐도 특성이 다른 게 하나가 나오잖아요. 풍력, 지열, 해양, 태양 있죠? 이건 언제든 이용하는 건데, 수소에너지는 뭘 힘을 가해줘야 되죠?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기회가지고 신에너지야 재생에너지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에 속한다? 신에너지고, 재생에너지하고 신에너지를 우리가 할 수 아느냐 모르냐 이걸 테스트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혹시나 해서 재생에너지 해당되지 않는 거 물었죠. 근데 또 내기는 힘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얘는. 자, 그리고 13번에 보시면 13번에 자 벽체를 설계할 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적합한 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에너지 너무 많이 갔다면 신재생 에너지 법률에 들어가서 내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걸 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제 벽체 두께는 어떻게? 두껍게 공수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5번도 같이 해놓으세요. 구조체를 어떻게? 키미라 시켜라. 통기성이 있으면요, 에너지 손실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키미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샤시가 기밀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샤시는 뭡니까? 알루미늄 샤시가 많았잖아. 철제나 금속 샤시가 많은데 요새는 금속 샤시를 안 하잖아요. PVC 맞죠? 샤시로 많이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특히 그리고 이겁니다. 샤시에다가 뭐 뚫어놨어요? 겨울은 이거 좀 막아주세요. 배수구멍 뚫어놨다 했잖아. 창호에 밑에 배수구멍 뚫어놨거든. 2개. 구멍 2개 뚫려 있다 했죠. 우리도 콧구멍 2개, 구멍 2개 해같이 얘도 배수구멍이 2개 뚫려 있거든. 그 배수구멍으로 맞죠?
바람이 겨울에 좀 들어와요. 겨울에는 그거 좀 막아주는 게 좋은 겁니다. 여름엔 튀어야 되고, 여름에는 튀어야 되고, 여름에 비 오기 때문에 튀어야지. 안 그러면 빗물이 잘못하면 건물 내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공벽의 경우는 공기층을 두껍게 한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중공은 보통 어느 정도 적정 두께로 생겨죠. 중공은 중공도 이 공기층이죠. 공기층은 적정 두께가 좋은 거예요. 적정 두께.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마가 유리하다? 50에서 70mm가 기본이에요. 이게 적정이. 50에서 70mm 공기층 두는 게 적정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재료의 함수율이 낮은 재료를 사용해야 돼요. 재료가 함수율이 높아지면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겨울에 옷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 젖었잖아요. 물에 젖으면 어떻게 돼요? 춥죠? 맞아요? 열이 잘 전달된다니까. 함수율이. 그리고 식기입니다. 단열재도 있죠. 물에 단열재를 건조 상태로 되도록 시공을 해줘야 되는 거야. 단열재가 흡습을 해버리면 열 전달을 잘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단열재를 건조 상태에 되도록 시공해야 돼요. 단열재 시공이 항상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해야 돼. 건조 상태. 단열재 시공할 때 항상 건조 상태가 되도록 시공해 줘야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 실내의 결로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결로는 보통 어디에서 생깁니까? 그걸 딱 생각하면 쉬워요. 결로는 유리나 있죠? 유리나 이런 샤시 쪽 이런 데서 많이 생깁니다.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서 결로가 생겨요. 그러면 결로는 사실상 이겁니다. 실내가 뭐하기 때문에 습기가 다습하죠. 다습한 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운 표면에서 이슬이 물방울이 맺히는 게 결로죠. 그러면 보통 벽체나 이런 열 관리율이 높을수록 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벽에는 보시면 잘 안 생기는데 어디 유리나 샷이 생기죠. 왜냐하면 거기가 단열재를 시공 못하다 보니까 열 관리율이 어떻게 커지잖아요. 거기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차가 할수록 클수록 심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봅니다. 자, 맥주 캔이죠. 맥주 캔을 보시면 표면하고 내용물의 온도차가 클 때 생기죠. 맞아요? 외부는 온도 따뜻한 거 그때 이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실내의 습도가 높을수록 심합니다. 그 다음에 한기가 안 될수록 심합니다. 한기가 자주 되는 데는 결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저항은 적을수록 심합니다. 그러면 열관류 저항 값이 크면 어떻게? 방지가 돼요. 결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모르면 저거 기억하면 돼요. 아이스박스 표면하고 캔 맥주 표면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서 결로가 생겼습니까? 캔 맥주 표면에서 생겼죠. 아이스박스 표면에는 안 생기잖아요. 안에다가 얼음을 가져가도 있죠. 아이스박스 표면에는 안 생깁니다. 열관류 저항이 큰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번 문제가 앞전의 문제죠. 자, 열 용량은 어떤 물질 1kg을 이거 똑바로 못 쓰고 아이고 이것도 엉터리로 썼어요. 쓰는데 시험 내는데 정신없이 쓰다가 자,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뭡니까? 필요한 열량은 비열이죠. 이게 비열이에요. 열 용량은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이 뭐다? 열 용량이고 이것은 비열이에요. 그래서 비열의 단위를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야. 올해 비열의 단위는 무엇이다? 아까 해줬죠? 킬로줄 per 킬로그램 K. 근데 물의 비율이 얼마라 했어요? 물의 비율. 원래 정확히 따지면 4.1868 1868kg이라 했죠? 여기 물의 비율이거든. 근데 약 얼마로 본다? 4.2로 하락했잖아. 약 4.2. 근데 주어지가 냅니다, 항상. 그리고 ppm은 농도를 나타낸다는 해서 혹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저기 오수에서 단위 아마 낼 가능성이 있어요. 단위 정리하는 거. 그래서 ppm에는 100만 분율이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1ppm은 그램 퍼 리터, 이거는 ppm 단위가 아니죠. ppm은 아까 해줬죠. 100만 분율은 미리그램 퍼 리터나 아니면 그램 퍼 메다 삼성, 이것이 ppm 단위야. 그래서 기억을 해요. 그램이 된 밑에 입방메다가 돼야 돼. 그래서 한번 엔탈피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열량을 나타내는 것은 현열과 뭐다? 잡열의 합이에요. 자, 그래서 드디어 그래서 이제 현열비, 잡열비가 앞으로 언급이 될 겁니다.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점 온도는 어떤 공기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온도로 공기 절대 습도가 낮을수록 노점 온도는 높아진다. OX, X죠. 자, 보통 습도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노점 온도는 어떻게? 높아져요. 습도하고 명심하세요. 노점 온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입니다. 습도하고 노점 온도는 비례 관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욕실에 가서 무엇을 하시면 샤워를 하면 습도가 높아지니까 거울에 뭐가 낀다? 성에가 싹 끼죠? 맞아? 그래서 습도가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그리고 크로스 커넥션에 대해서 해놨죠. 급수 급탕 배관은 함께 묶어 필요에 따라 급수와 급탕을 동시에 공고할 목적 배관이다. 크로스 커넥션은 급수의 오염 현상이라겠죠. 교차 배관 맞죠? 크로스. 그래서 급수 기구의 불비불량 결과 오수가 역추해서 음료수 수돗물을 오염시키는 현상을 마다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칭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정리해 둡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급수 설비부터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모의고사는 조금 어렵게 볼 거예요. 요번에 모의고사 난이도를 좀 높일 거예요. 네. 자,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